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우리 고란 대표님께서 이렇게 풍문을 유포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릴 이 발표 내용에 있어서 그나마 제가 약간 좀 보도 가치나 여러분들 정보 가치가 있다는 측면은 우리 많은 금융투자업자들, 증권사들, 그리고 또 새롭게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가상자산업자, IT업자,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분들께 저 연구원에도 많은 또 질의가 있었고, 이제 정부나 협회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큰 증권 발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발표드리는 항목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현행 제도나 또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논거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토큰 증권 관련한 이러한 새로운 이 발행 유통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발행 유통 체계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논점별로 여러분들께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사실 지난번 대선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또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등을 다 공약사항으로 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양당이 다 같았던 내용이 이겁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또 디지털 자산, 그 외의 디지털 자산, 즉 특검법상의 가상자산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디지털 자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크게 증권 시장과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원화해서 발전시키고, 또 투자자 보호, 그리고 또 시스템적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고요.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이제 토큰 증권 시장은 이제 증권 시장 쪽에서는 잘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디지털 자산 쪽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법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조속히 법안 통과 등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믿어야겠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토큰 증권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뭐냐? 결국에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인 거죠, 현재. 우리 정부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즉 토큰화된, 블록체인화된 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는 것은 증권으로 규제하고, 즉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법으로 규율을 하겠다고 했고, 디지털 자산법은 지금 빨리 이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증권 영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일반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의 구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것은 사실 우리 리플 소송으로 대표되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잠재적인 굉장히 큰 리걸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은 또 현실적으로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거의 비트코인만큼 많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의 일부가 또 뭐 늘거나 주는 굉장히 랜드마크한 케이스고, 그 점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토큰 증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측면, 그게 과제 1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로 해서 토큰 증권 같은 혁신적인 상품은 예정은 했어요. 왜?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우리 자본시장법의 4대 정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의 이런 토큰 증권을 예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전자증권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자증권법을 일찌감치 또 이제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수용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예탁결제원 중심의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분산원장에 대해서는 원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지금은 미러링이라는 좀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증권법도 이제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네 가지예요.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증권법이라는 그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원본성을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발행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새로운 제도, 네 번째,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개발경제 시대에 거래소 중심으로 이제 그 정부가 굉장히 큰 뭐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의 혁신 시장은 반대로 바텀업 되는 여러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경쟁과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장외거래 중개업이라는 일종의 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에 관련된 블록체인에 특화된 미니 라이센스, 그러니까 중개업이죠. 본질적으로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 그 증권성 관련해 가지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여러 좀 예시 같은 것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점점 우리가 국제적 정합성이나 이런 데 비추어서 구체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조금 이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은 좀 그 너무 이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그 저희 포인터를 잘 못 찾아 그런데, 그 증권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큰 증권이 이제 교집합이잖아요. 근데 이 토큰 증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정합성이 있는 건데요. 이것을 그 보도 자료에는 토큰 증권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했고 토큰은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식은 토큰이지만 실질은 증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권 규제를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컨대 그 수익증권이 토큰화됐다. 그건 수익증권에 관한 일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자본시장법 만들 때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원칙이라는 거에 그 기본적인 이제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서요. 우리 그 증권은 6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6개로 나눠주는 것 중에서 5개는 되게 정형화된 것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법 만들 때 뭐 네티즌 펀드라든지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수단이 나오니까,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 즉 공시와 불공정 거래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도화시킨 게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미국의 하위 테스트를 벤치마크해서 만든 그 포괄주의 개념인 건데, 투자계약 증권은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그 계약에 있어서의 대상 자산이 증권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저한테 맡기시면은 굴려드리고 제 노력에 의한 수익은 여러분께 그 배분해 드립니다라고 그런 투자 계약을 하면, 그러한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투자계약 증권인 거지, 그 대상 자산이 무엇이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금일 수도 있고 곡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이 본질적 개념에 있어서 실제 그 미국에서 증권법 위반은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그 투자계약 증권을 공모라고 50인 이상 우리 치면 다수에게 청약의 권유를 할 때 그 행위가 너희들 공시 위반이야, 뭐 거래에 있어서 너희들이 불공정 거래가 있었어 해서 그 그러한 증권성에 관련된 판결이 그 대상 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투자계약 증권에 있어서 그 기초되는 그 자산이 리플 같은 그런 디지털 자산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리플이, 이건 가정입니다. 저도 바라지 않는, 저는 여기에 중립적이지만, 만약에 리플이 SEC에서 증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증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호가 플랫폼을 만들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가 돼서 대한민국에서도 불법적인 어떤 그 공시 위반, 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해가 되는 게, 이것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는 판매 안 했어, 다만 내가 플랫폼을 만들었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불법성이 높아지는 게, 그 플랫폼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이라는 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권성 관련해서 특히 리플 관련해서 좀 뇌피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자산을 만약에 한국에서도 증권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50인 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권유하는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호가를 제시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그런 그 공모행위에 해당된다는 좀, 그거가 좀 오해가 있다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오해가 그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증권 개념이, 제가 아까 투자계약증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5종의 증권이 있는데,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채권, 내가 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으니까 채무증권 아니야, 이거 증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증권의 개념이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 보면은 그 3조에 있는데요. 금융투자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원본 손실 가능성, 아까 처음 김병욱 교수님께서 투자성 말씀 주셨는데, 투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원금 보장의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그 상품에 대해서 뭐 특별법이 있거나 하면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제 CFTC가 그 FTX를 증권법이 아니고 상품거래법으로 이제 그 FTX 관련해서 이제 그 기소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USDT죠. 요 세 개는 디지털 에셋 커머더티라 그래서 우리 상품거래법상에 이거는 상품이다라고 이제 CFTC가 이제 그 기소장에다가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최근에 그 스테이킹 서비스나 아니면 이자 농사 등에 관련해서 SEC가 보이는 그런 입장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봤다기보다는 보게 되면 그 서비스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계약으로 봐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증권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좀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증권성 관련해 가지고 너무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나중에 좀 시장에 좀 우리가 가격이 왜곡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증권성 이제 판단 원칙은 그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밝혔고, 이제 그 이번에 토큰 증권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전형적인 5종 증권에 해당되면은 당연히 증권이 되는 거고, 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우리 뮤직하우는 뭐 토큰은 아니지만, 토큰화된 건 아니지만 투자계약증권의 이제 개념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일반 투자자로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여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증권성 판단 원칙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있어서 여기가 페이지가 7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투자계약증권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금전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타인이 수행한 노력에 의해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에 권리하니까 요건이 4개예요. 금전 등을 투자하고 공동사업에 투자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상 미국에서 증권성 판결이 엄청 많았는데 대부분은 이슈가 안 돼요. 크게 이슈가 되는 건 타인이 수행한 노력에 대한
그 결과적인 어떤 수익을 귀속받는 것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성이,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이제 요건으로 했는데 미국은, 우리는 이익이 기대에 미치면 안 돼. 어느 정도 권리까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대가 권리에 이르는 수준까지를 이제 인정을 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이번에 2월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거는 토큰 증권 해당 가능성에 대한 이런 예시를 뒀습니다. 이 예시는 아주 전형적인 것인데 이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가이드라인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의미는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나온 예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등에 대한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이 다 거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타인의 노력에 의해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 그러니까 타인의 노력성과 손익 귀속에 관한 권리성이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요건인데,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보니까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손익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모든 상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상품권도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커피를 사기 어렵다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스타벅스 하나에 5,000원이 6,000원, 7,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대량 유통될 때는 가격 변동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손익에 귀속되는 권리는 앞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노력에 의한 손익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손익의 귀속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과 네 번째 요건은 유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번에 그 제가 아까 리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리플 회사에서 뭐 한국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공동사업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 전에 라이브러리 케이스라고 LBC 거기에서 이제 증권성이 인정이 됐을 때 보면, 그 처음에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그 CFTC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소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는 상품이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리플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너희들 전에 힘먼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더리움 증권이라고 했지, 왜 근데 우리는 그 증권이 아니라고 했지, 왜 우리는 증권이야?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신뢰했어. 가이드라인까지 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데 왜 우리가 증권인지 증거 내놔 라고 하면서 일종의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거, 페어 노티스 디펜스라는 게 이제 한 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너버트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 증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뭐는 배제되고 뭐는 배제되지 않았다는 게 다 소송 기록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리플이 지금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선방을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라서 이제 50대 50으로 본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적인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이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의한 투자 수익의 합리적인 기대라는 측면에 있어서 리플은 예전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본인들 리플 사업과 XRP라는 가상자산을 절연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엑스커런트라고 하는 리플의 어떤 그 일종의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그 메시징 시스템 같은 네트워크 사업과 XRP를 분리했고, 지금도 리플넷과 ODL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리플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가상자산은 우리 없어도 그 XRP는 돌아가. 우리 없어도 우리는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일부이고, 리플의 가격 추이를 보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연동돼 있지 우리 리플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 이런 타인의 노력에 의한 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절연을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리플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연방법원의 판결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 그 가장 중요한 타인의 노력성과 그 손익의 귀속이라는 그 요건에 있어서의 그 법원의 그 판결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항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항소법원에서 재판 연구관을 미국에서 했지만
우리는 항소법원, 고등법원 가면은 또 사실관계 또 보거든요. 미국은 1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2심부터 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증거는 거의 대부분 나온 거고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그 리플 관련해 가지고 좀 객관적인 어떤 사실 근거로 좀 투자 위험 관리도 잘 하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의 증권성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측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발행 유통 체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처음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토큰 증권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가상자산이냐라는 이런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측면, 그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예정은 하였으나 구체화를 시키지 않았던 이 토큰 증권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를 사시는 경우에 있으면 예전에는 실물증권이 예탁결제원에 맡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예탁결제원하고 여러분하고 그 공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자증권법이 되니까 여러분이 예탁결제원 그 시스템상에서 그 고객 계좌에 등재가 되면 사실상 그 증권의 인도가 되는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증권이 그 해당 증권 등록 계좌에 여러분 이름이 등재가 되면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는 권리 추정력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러한 권리 추정력을 분산원장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건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자증권법이 그러면은 개정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 뭐 카사코리아 이런 거다 지금 블록체인으로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블록체인이 사실 원본인데 사본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는 그 기록이 당일날 증권사에 의해서 그 예탁원으로도 넘어가고 증권사가 이제 계좌관리기관으로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중앙 집중화된 지금 전자등록 계좌가 사실은 법적으로 권리를 주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러링 방식은 되게 지금 임시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개정이 돼야 되겠고, 그렇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분산원장에 기록된 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추정함으로써 향후에는 이런 다자간 매매 시스템의 안전성 및 여러 완결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분산원장에 이런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여러 자금 조달 비용이 또 낮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또 이제 유통 플랫폼들이 혁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분산원장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못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적격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요건, 우리 분산원장 요건은 지금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 안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노드 참여자들의 어떤 전행,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구체화는 지금 안 돼 있고 이것은 전자증권법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의가 될 건데,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의 원칙이 되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격성 관련된 이런 원칙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예탁결제원이 총량관리기관으로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노드인데 알카이브 노드냐 아니면 풀노드로 밸리데이션도 같이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러한 원칙에 따른 입법적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계좌 관리 기간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아주 혁신적인 사업이거나 그 혁신적인 사업인데 당장 증권사의 어떤 그 규모의 경제나 여러 측면에서 수익성이 좀 안 돼서 유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발행 유통이 안 되면.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발행인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갖췄다 그러면 너희들이 계좌 관리 기간을 해
라는 그러한 제도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고 따라서 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이제 기대되는 바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그러한 이제 그 여러 업자들이 그 일종의 보면은 금융중개기관의 진입장벽 문턱을 넘지 못해서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좌관리 기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나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 계좌관리 기관이 일종의 보면은 계좌관리 기관은 예탁기관 성격도 약간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이제 명의개서 대리인들이 그 발행 플랫폼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러한 계좌관리 기관을 보면은 그 지금 발행 유통 금지 원칙에 있어서 계좌관리 기관하고 장외거래 중개업을 같이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결국에는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그 기사 등을 보면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야? 퍼블릭도 안 되고 프라이빗이고 무슨 뭐 그 발행 유통 다 분리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투자 규모도 제한한다 그러고,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FTX, 테라루나, 탈중앙화, 탈중개인화의 이면에 이익만 얻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의 손해가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일단은 분산원장의 어떤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혁신을 가자는 게 지금 정부의 포지션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에비던스 어프로치,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된 어프로치, 그러니까 증거 중심적인 이런 어프로치인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좌 관리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진입 규제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실무적으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자본시장법상 지금까지 왜 그 투자계약증권이 유통성이 없었냐? 그 이유는 투자자 보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합투자증권으로 그걸 펀드화 시켜버리면 자산운용사나 책임질 누군가가 있잖아요. 근데 투자계약증권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유통을 시켜버리면 결국에는 누군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그 물을 만한 책임 주체가 없어진다는 그러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는데, 이제 토큰화되면서 사실 이 토큰화돼 버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여러 또 이제 또 레퓨테이션 있는 그 기관들도 참여가 되고, 분산원장 기술 자체의 또 안전성이 또 있고, 또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또 모니터링 기능도 있으니 한번 돌다리도 두들면서 좀 해보자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좀 토큰 증권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장외거래 중개업,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발행 문제를 말씀드렸으면 유통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 두나무도 지금 장외거래 중개를 하고 있어요. 프리 IPO 시장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1대1 3대 매매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사고 파는 이거를 어떤 IT 기술로서 막 대화형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게 이제 증권플러스나 뭐 서울거래소 이런 혁신 서비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대1 상대 매매만 했던 장외 그 시스템을 다자간 상대 매매를 좀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혁신적인 부분으로 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상장 그 거래소와 또 장외거래 플랫폼 간의 어떤 건전한 경쟁도 이제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행과 유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또 논란이 있는데, 아까 그 김병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바이넌스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바이넌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IEO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그 토큰의 경우라 그러면 IEO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FTX, FTT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문제되는 게, 자기가 발행한 상품을 자기가 유통시키는 데에 있어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이해상충이 발생된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발행인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본시장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내부 통제나 여러 규제로서 가지만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분리시키거든요. 발행인과 또 이제 유통 플랫폼 간의 그 여러 가지 겸업은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위험이었다. 대표적인 게 FTX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에 있어서 기대 효과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도 허용이 되고 여러 이제 또 STO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범위의 경제도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 혁신적이고 좋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또 이제 증권화돼서 투자자 보호의 어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고 또 플랫폼 간의 또 경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기대 효과인 것 같고요. 제가 시간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토큰증권 그 가이드라인에 있어가지고 일단 가이드라인 부분은 지금 일단 제시를 했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거는 리플과 같이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라는 이 애매한 것보다는 전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시를 줬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보면 이 전형적인 예시조차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거는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그런 효용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죠. 그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시장의 혁신성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저비용 맞춤형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됐고, 앞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의해서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계속 스케일업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금지했던 비정형적인 권리를 유통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투자계약증권, 그 다음에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규모화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나 투자자 보호 때문에 장내 거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거래소에서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디지털 거래소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도 대형화 시킬 거면 유통해봐 라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이제 상품에 있어서의 혁신성이 좀 있다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그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는 현존하고 명백한 우리의 이슈인 것 같아서 증권성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하고 지금 증권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규제하겠다는 거는 유럽의 미카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요. 미국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까? 리플 소송의 결과는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그럼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 대응의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발행인들 측면, 설계부터 증권성 법적 자문을 좀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가격 같은 거 있으면은 마치 우리 자사주 매입하듯이 그것도 막 사고,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와 우리 이 코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울 수 있지만 투자자한테 증권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투자자를 위하고 그들 어떤 그 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확장이나 한다 그러면 다른 방식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좀 법적 자문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들이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들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상장이나 재상장이 됐을 때 증권성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좀 절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리갈 오피니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받고, 심사 단계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증권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은 필터링이 됐다는 거를 또 우리 규제 당국에 보여야지 나중에 이제 증권성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강한 규제가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고 봐요.
지금 디지털 자산법을 통과를 안 시키니까 지금 현재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가 모와 도가 된 거예요. 규제가 있냐 없냐가.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상품거래법이 또 워낙 과거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에 너드 프랭크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강화가 돼가지고 CFTC가 지금 예산과 인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게리 겐슬러는 본인이 SEC 의장이 과거에 CFTC 의장을 했거든요. 그 조직의 한계를 아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은 적용할 법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적용한 법률이 지금 없어요. 일반 사기죄로 지금 루나 수사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법 빨리 통과돼서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좀 구체화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좀 대한민국 코인 투자자들이 정말 높고, 이게 투자자들의 어떤 숙련도 높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리플 관련해 가지고 방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리플 소송은 제가 증권법을 전공했고 미국에서도 좀 일을 해봤지만,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멘텀 투자 등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뭔가 뉴스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언해 주셨는데 기사가 다 리플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감래 선임연구원님 들어가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네, 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교수님, 김행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님께서 함께 의견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정수 교수님께서 의견 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정수입니다. 제가 오면서 사실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받았는데요. 5분 내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한 10분 내에 끝을 내겠습니다. 한 3가지 꼭지 정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는데, 아마 제가 이제 만든 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게 배부가 됐을 텐데요.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꼭지는 이제 의의에 대한 겁니다. 의의에 대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STO 가이드라인이 조금 약간 어떻게 생각 모자란 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과제를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의의입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2008년에 이 비트코인 만든 다음에 그때는 사실은 큰 반향은 없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 이제 중반이 돼가지고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막 2만 불이 되면서 이제 MZ 세대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이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법학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2017년 이제 9월에 태스크포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행정 지도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CO와 STO는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발행 시장은 다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도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초에는 박상기 장관께서 이거는 사기판이다, 갬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3년 후에 은성수 위원장께서는 이거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또 잘못된 모든 거를 다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었던 거죠. 부정적인 건 좋은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발행 시장은 역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에 비해 가지고 또 해외에서 발행된 이 코인들의 유통은 상당히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은 이제 규제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문제들이 생겼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 이제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루나라든지 테라라든지 여러 사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됐고요.
그와 관련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첫 단추, 첫 걸음이 이 STO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TO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과 그렇지 않은 이제 여전히 이제 공백으로 남게 되는 이게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공백을 채워줘야 되는 그 부분의 어떤 가르마 그걸 어떻게 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이라고 됐다라고 할 때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과거에도 그럼 그거는 이제 벌써 벌어진 문제인데 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STO 가이드라인은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과제이자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르마를 타고 있습니다. STO 가이드라인에서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측면에서의 그 가르마를 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답이 나오느냐라고 물으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리플에 대한 소송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더 밀접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제가 그냥 도발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루나 토큰은 증권입니까? 증권이라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돼야 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김감래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허위 테스트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투자 계약 증권은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법전의 워딩은 그러니까 그 규정은 이렇습니다. 사업의 결과로부터 이제 손익을 귀속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그럼 과연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이런 어떤 기준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증권이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당면하는 과제가 루나 코인일 거고 그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 검찰의 어떤 기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정이 돼 있고 소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큰 어떤 반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발행 유통 체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발행 유통 체계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증권이다, 그래 토큰이 증권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상장증권 같은 이제 주식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규제를 예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규제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장이 살아남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 발행 체계에 관련돼 가지고 기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 소규모 발행이라든지 전문 투자자에게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그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투자 계약 증권에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증권은 아마 소규모일 거고 장외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외로 이 STO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그쪽 말고 현재의 어떤 지분 증권이라든지 채무 증권 쪽의 이 발행 형태를 바꾸는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대규모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는 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하는 그게 아마 입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가이드라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이제 필요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제 생각으로서 의의와 과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한진 변호사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이한진 변호사입니다. 이제 뭐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토론하면서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이번에 토큰 증권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의 큰 의의가 뭘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한국형 STO로서 이게 의의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한국에서 고민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그 금융 당국에서 다른 나라에는 별로 잘 발견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4월경에 이제 그 음악 저작권
어떤 수익 배분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수익 참여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금융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투자계약 증권 개념을 적용한 이후로 사실 이번 토큰 증권 규율 체계 정비 방안까지 사실 일관되게 그 금융 당국이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중들이 지금 이제 뭐 소수점 주식 거래든 이런 음원 저작권 투자든 아니면 미술품 조각 투자든 기존의 증권, 자산 운용 이런 자본시장 관련 금융투자 산업과 인프라에서 그런 대중들의 수요를 투자 수요를 적절하게 받아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투자 수요를 받아들여주게 될 때 기존의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 내로 이걸 어떻게 흡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몇 가지 이게 그런 한국적 고민에서 사실 좀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제 통용되는 얘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과 꼭 맞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하면서 계속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증권성 여부 판단 원칙.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이미 발행된 코인에 대해서 이제 증권성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방금 이정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라 루나가 증권입니까? 라고 이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뭐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대부분은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아까 그거는 김감래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 조문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하위 테스트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요건하고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공동사업의 결과로 그 사업의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그러니까 사업의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라는 좀 엄격한 요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매 차익적인 어떤 그 기대권까지도 증권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SEC 같이 나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어떤 지금 STO 시장이 해외에서 이제 또 활발하게 만약에 이제 뭐 지금은 당장은 초고금리 상황으로 그 자산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되지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STO가 해외에서도 활성화된다면 해외에서는 이른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발행된 코인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부분이겠죠, 뭐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글로벌리 투자되는 그 투자 가능한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는 거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DAO에서 발행된 토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토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저희도 이게 아까 사업의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문제되는 그 해당 토큰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뭐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모든 토큰 보유자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DAO가 발행한 토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그거를
아까 그 SEC가 넓게 보는 이익의 합리적 기대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본시장법 상으로 본다면은 사업의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로 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번에 이제 토큰 증권 규율 체계 정비 방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떤 방금 이정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증권으로서 이렇게 그 시작하는 투자계약 증권 정도의 그 토큰 증권을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들이 참여하는 노드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 한 51%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퍼미션드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래가 지금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는 좀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법무법인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해외 그 증권 발행인들이 한국에서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는 한국형 토큰 증권으로 새로 한번 발행을 해봐라.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국제적으로 표준은 저희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뭐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발행되면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이어서 실제로 STO 시장에서 이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증권 토큰 증권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11월 29일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한우나 미술품 같은 동산에 대한 조각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도 투자계약 증권이다. 다만 이거는 어떤 약간 음원 저작권이나 다른 투자계약 증권과 달리 신탁의 수익 증권으로 변환시킬 필요도 없고 이거는 유통 플랫폼 사업을 하지를 말라. 그러니까 발행 단계에서 공유 지분 형태로 이렇게 조각 내서 그냥 그 보유하고 있다가 끝내라라고 이제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발표문을 보면 좀 또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되면 토큰 증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화에서는 유통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이 전면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런 유통성이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도 현재는 증권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게 한국거래소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만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이번 발표문에서는 이런 투자계약증권 같으면은 그 분산원장 기술에 기해서 유통성도 한결 높아졌을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제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해서 증권사들을 통해서만 거래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타당할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오 참여자에게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시키라는 계약상 권리는 부여를 했는데 그 참여자나 아니면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 양도를 제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유통성이 제한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일률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두나무, 빗썸 같은 코빗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해도 무방한 거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1종 유가증권과 2종 유가증권을 구별하면서 요 규제의 강도를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체계, 규율 체계를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 부분이 토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정수 교수님이 도발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질문을 해보면 지금 출발은 이번에 이제 토큰 증권 발행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느 범위의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토큰 증권 발행을 하는 자를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또는 뭐 그 자산 유동화될 수 있는 조각 내서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조각 투자 업체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발행을 할 유인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신탁회사가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펀드를 투자 신탁으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수익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토큰 증권 규율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일반 상장 기업은 이걸 이용을 못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 떠올리는 어떤 대기업이 있는데요. 그 대기업에서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성 개발 사업, 뭐 영화 마션에 나오는 것처럼 화성 개발 사업에 따르는 프로젝트 위험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저 주주들한테 기존 주주들이나 이제 뭐 그 제3자 배정해가지고 일반 공모증자나 뭐 이런 방식으로 주식 발행이나 이런 걸로 끌어들이긴 너무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뭐 이익 참여권만 주고 뭐 경영 참여권은 안 주는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에 뭐 경영 참여권을 주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게 허용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좀 사실은 좀 대단히 궁금했는데, 아까 이정수 교수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동일한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시도는 아까 이정수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어떤 시장 수요를 받아주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토큰 증권이 현재 예탁결제원의 집중 등록 방식의 원장 관리 기술보다 분명히 기술적 이점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저는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이점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활용하도록 한다면 일반 기업들이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이 유사한 증권들을 발행하는 걸 막을 이유는 토큰 증권 형태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히 주식 형태로 지분증권 유사한 형태로 토큰 증권이 발행되면 사실은 기존 주주들의, 아까 제가 가정한 화성 개발 프로젝트 사업 같은 걸 보면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나 어떤 그 배당에 관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자증권법 개정만으로 이 토큰 증권이 어떻게 발행되느냐, 그다음에 이걸 일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이제 상법이나 뭐 민법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의 정비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계속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제 뭐 요새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시는 그 회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증권회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발행과 유통의 분리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새롭게 제기되는 신종 비즈니스 영역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발행 사이드에서는 분산원장 운영을 하는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하는 자를 두고, 유통 사이드에서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근데 이제 그 둘 간에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 명쾌하게 김감래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분산원장 관리하고 유통 플랫폼 운영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이해상충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점은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분산원장 운영을 하는 계좌관리기관 같으면요, 사실은 거기서 일종의 매매 체결은 장외거래 중개업자 유통 플랫폼에서 이루어지지만, 분산원장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매매 체결된 증권에 대한 이른바 그 클리어링, 청산이나 세틀먼트, 결제 문제까지 이제 한꺼번에 해결해 줘야 되는, 이게 왜냐하면 상장증권과 같은 KRX나 예탁결제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산이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실무적으로 이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탁결제원하고 증권사하고 그리고 메인넷 구축 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협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길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이제 굉장히 확장기였다가 초고금리,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초고금리 상황으로 가면서 사실은 자산시장이나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소박하나마 분명히 한국형 STO로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시는 건데요. 결국 이것들이 이제 진짜 한국형 STO로서 근본적으로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려면은 사실은 많은 시장 관계자들의 그 참여와 그리고 국회 입법 논의 과정까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믿고, 오늘 이런 토론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한진 변호사님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요. 아마 금융당국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합니다. 귀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 연구위원님 두 분 의견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교수님 말씀 주신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변호사님 말씀하는 동안 질문 1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거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문 1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네. 그러면 질문 들어온 걸 소화하겠습니다. 김감래 박사님, 최근 미국에서 주요 가상자산들을 증권으로 포섭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의 범위는 미국 하위 기준상의 투자계약 증권보다 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미국의 동향이 국내 디지털 자산 증권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하위 기준을 국내 투자계약 증권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먼저 이정수 교수님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의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존에 접하지 못한 금융투자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고 투자계약증권이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SEC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를 보면 훨씬 우리보다 페이지가 많죠. 그 나라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것이 증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포괄주의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가이드라인이. 이 가이드라인은 시장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증권을 본다는 걸 줬고요. 이것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그 발행인들이 일단은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비조치 질의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 형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샌드박스 신청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증권성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러한 법적 위험을 잘 알고 있고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발행인들한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머지 포인트, 그리고 뭐 뮤직하우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뮤직하우가 처음에 있어서 증권성 관련된 리걸 리스크 관리는 못한 거는 저는 팩트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으로써 발행인들이 가지는 주의 의무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법적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그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의 어떤 발행인들의 책임성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삼을 겁니다. 기존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금융투자 그 협회에서 모범 기준을 만들었을 때 이 모범 기준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자들의 주의 의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은 절차적 효용성을 갖는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100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도 일반 투자자가 보고 이거 가상자산인지 증권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귀중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제가 고민하는 측면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두 분도 이제 다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시니까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은요,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죠. 우리 판사들한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하위 테스트를 벤치마크해서 우리 투자계약 증권을 만든 것이고, 관련해서 저의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제가 그 33년 법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리플 사건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제가 보고서를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추적을 했는데,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한 가지 논점이 리플에서 타인의 노력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XRP 보유자에게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거기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없어도 XRP 네트워크, XRP는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한 행태, 여러 또 스마트 계약, 여러 가지를 다 그 시스템적인 어떤 걸 봐서 묵시적인 의무가 있어라고 해서 권리성을 인정했을 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마지노선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어떤 입장도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 리플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는 굳이 리플 사건 때문은 아니고요.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지금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리플은 증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권의 준하는 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규제가 있냐 없냐에 지금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규제 차익을 좁혀놔야지 우리 정부가 새롭게 입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향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무리하게 증권성 확대를 하려는 그런 측면이 없겠죠. 지금이 무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아까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지금 리플 관련 한 거 말고 또 추가로 말씀한 게 루나인데, 루나 지금 SEC가 테라까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지금 하위 테스트 적용해서 증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로워지려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A라는 증권성이 입증된 가상자산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증권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저는 조금 제가 좀 불편했게 들은 게, 가상자산 관련돼서 국회에서 가장 많이 공청회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야 지금 기초적인 어떤 우리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야 또 대표적인 의원님들이 다 발의를 했고요.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좀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에게 좀 사랑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로 끝내좀 주셨습니다. 저 참고로요, 아까 루나 관련된 루나는 증권입니까는 도발적 질문을 해주신 분은 이정수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이걸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KRX 예탁결제원 중심의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증권사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의 대주주가 KRX고 KRX의 주주가 증권사들이기 때문인데요. 이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시장에서 기성 증권사,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시장 진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사들이 출연해서 만든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위원님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저거 굉장히 그 고급 언어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시체말로 하면 증권사들이 다 해먹자는 거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긴 아니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거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썼는데 안 쓴 게 지금 전자증권 방식으로 되는 거는 어떠냐면 증권사들이 고객 계좌를 고객의 정보를 받고 본인들이 거래 정보나 이걸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또 관리 계좌라고 총량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발행인 계좌라고 발행인이 만든 거를 또 예탁원에서 관리하니까 더블 체킹을 하는 거예요. 계좌 관리 기관인 증권사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장부하고 그 관리 장부하고를 맞춰보고 왜 증권사는 여러 개니까요. 그래서 그럼 모아진 이 총량에 대해서 그 관리 계좌하고 또 증권사들 계좌하고 요 두 개하고 그러니까 자기 계좌, 고객 관리 계좌하고 전체 발행인 계좌를 맞춰가지고 더블 체킹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전자증권 방식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복층화 구조죠. 분산 원장이 되면 다 똑같은 원장을 단층화된 원장을 여럿이 지금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탁결제원은 왜 필요하냐? 왜 예전에는 나눠서 그 계좌 관리 기간이 여러 개였고 일단은 총합은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 고객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예탁원은 모릅니다만 총량 관리를 예탁원이 하는 게 필요했잖아요. 왜 필요하냐? 이제 이것은 또 이제 이 시장은 자본시장은 업자들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을 거기에 이제 출자받은 그 증권사들이 왜 저희한테 돈을 주겠어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투자자 보호를 해라고 해서 그런 불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이라는 또 하나의 월을 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업자 5개가 증권사 5개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STO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근데 예탁결제원 같은 좀 약간 이해상충이 없는 기관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무슨 문제가 나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그 네트워크에 있는 상품 자체의 어떤 레벨도 낮아질 수 있고 디스카운트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또 관련돼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 공적인 기관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전자증권법은 이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총량 관리를 예탁결제원이 하고 있었고 또 굳이 예탁결제원이 아니래도 다른 데에서 허가를 받아서 전자등록기관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그런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탈중앙화되고 탈중개인화된 거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인간이 사는 사회의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신뢰성으로 비용은 굉장히 줄겠지만 마지막으로 누군가 책임질 딥파켓은 필요하거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머니가. 그것이 이제 지금 예탁결제원의 롤인 것이고 예탁결제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제가 예탁결제원하고 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탈중앙화와 탈중개인화가 나오는 여러 혁신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탈중앙화 이면에 이익만 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 책임지는 누군가를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투자업자들한테 부여를 한 거예요. 왜?
이 상품은 본질적으로 증권이니까. 하지만 혁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만든 것이고, 또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중개업 관련된 미니 라이센스를 만든 것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점점 이제 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SEO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면 또 새로운 또 이제 여러 주자들이 나와서 이 시장은 또 손바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연구위원님 말씀드리면서 그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연결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설될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 중개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 형태의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라이선스 외에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음에 이제 정부 정책부터 말씀드렸는데, 증권이면 그 형식이 어떻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식을 본다 그랬잖아요. 실질을. 그러니까 토큰화 되었다 그래서 가상자산법에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없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큰화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 보면 뭐 불공정 거래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시장 감시 기능할 때 있어서의 사기적인 행태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리 나타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 같은 경우 봐도 실제 보면은 가격 변동성이 뭐 크지 않더라도 손바뀜이 여러 가지 이제 가면서 오히려 보면은 우리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이러한 시스템도 결국에는 토큰 증권 시장 보면은 결국은 같은 토큰화된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는 달리하나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류는 제가 보기엔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제 우리 고란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만약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 그러면 아까 이한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도 이제 맞아요. 결국에 이 시장이 이거는 한참 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삼성전자 주식하고 LG전자 주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교환하는 그런 수합 시장이 이제 열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규제가 높은 쪽의 규제가 먼저 가겠죠. 저는 게리 겐슬러라고 요즘 비호감이 된 SEC 의장께서 원래 전에 오바마 정권 때 이제 CFTC 의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들어서고 이제 학교로 이제 가시면서 강의했는데, 그때 블록체인 청산 결제 뭐 이런 거 MIT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명강이었고, 지금 저분이 왜 저러는 거야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게리 겐슬러가 보는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디지털 우리 증권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 규제 체계를 그분은 좀 그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게리 겐슬러의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모습이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말한 모든 자산의 토큰화, 앞으로는 주식 채권도 다 토큰화될 거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KRX 내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는 기존 KRX 인프라를 이용하고 블록체인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고 디지털 증권 거래를 중개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블록체인의 탈중앙성과는 맞지 않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연구위원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까 지나가는 부분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중립적인 입장이라 가지고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제도 자체가 혹시 기존 증권사라든지 증권사랑
연계가 되어 있는 KSD 또는 KLX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증권, 그러니까 토큰 증권, 그러니까 증권 성격을 갖는 토큰으로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 자본시장법이 규제를 받는 영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그 이제 허가를 받은 중개 매매업자, 그러니까 중개업자라든지 매매업자가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다라는 거고요. 이 STO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지만은 기술적인 성격을 봤을 때 그렇게만, 그러니까 기존 어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증권사들의 통해서만 해가지고는 기술 발전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발행인 계좌기관, 발행인들도 어느 요건을 갖추면은 그 손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회를 주는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지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 막한 시장 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증권으로 포섭이 되는 일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질문이 이 전체 시장에 대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으로서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지금 뭐 핀테크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실제 기술적인 발전에 있어 가지고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숨통을 트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STO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식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바로 전 질문은 이제 그 특근법 관련된 이슈인데 제 생각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하는 법, 그다음에 이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법, 이런 법들이 금융규제법으로서 아마 이 토큰 코인 시장에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와 사실은 별개로 이 별도의 어떤 영역에서 또 다른 법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안티머니 런더링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법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은 다른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만 FATF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구가 AML법은 그 전 세계가 모두 어떤 법을 만들라고 이런 어떤 강조를 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법의 내용 중에 VASP라고 하는 가상자산 이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규제법이 없는 상태에서 AML법을 이렇게 땡겨와 가지고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어떤 이제 혼동이 있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금융규제법이라고 하는 이 별도의 영역을 저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STO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와 그 AML법은 별도다. 양쪽의 법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법은 그러니까 양쪽의 법을 사실은 같이 지켜야 된다. 법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변호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마이크를 들고 계셔가지고. 거래소. 거래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안 쓰고 하는데 그게 무슨 블록체인이냐? 팔중앙하냐?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첫 걸음부터 배부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 이한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만 지금 사실상 허용이 되는 거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전자증권법으로 포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러링이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색한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지금 이제 제도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비판이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되게 아픈 비판인 것 같아요. 폐쇄형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고 저렇게 지금 어떤 저런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는 진짜 진정한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 개방형이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에 센트럴라이즈된 중간에 어떤 기관 없이 디센트럴라이즈 돼 가지고 P2P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점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의 어떤 기술 상황, 규제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습들 개방형도 포섭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간에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사실은 줄이거나 하면서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장한데 예. 한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뜨겁습니다. 네. 짧게 주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게 토큰 증권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토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이 중요하다. 토큰은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토큰화 될 수 있는 거는 꼭 증권만은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증권이냐, 시큐리티냐, 커머디티냐에 따라서 이제 관할권이 나뉘지 않습니까? CFTC하고 저 SEC로요. 근데 이제 김감래 박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제 결국 이런 건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든 그걸 커머디티라고 부르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실체법적인 어떤 규율 체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미흡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앞으로 분명히 5년간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규율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각 투자나 어떤 자산 유동화에 관한 수요가 반드시 시큐리티만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품 조각 투자 같은 게 있다고 치면요. 한우 뭐 지금 조각 투자들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번 토큰 증권 규율 체계 정비 방안에 따라서 그것들이 잘 보면은 일반 상품 또는 우리 민법 체계로 본다면 물건에 가깝고 이 물건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권자가 투자자가 되고 이 공유권자 간에 이른바 좀 뭐 어려운 법적 테크닉입니다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형태로 그 민법상의 저 어떤 권리를 발생시키고 양도시키는 것들이 가능하긴 했었는데 기존에는 토큰화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런 스킴을 이용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토큰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이 더 보편화된다면 사실은 민법에 되게 낡아 보였던 이런 커머디티의 공유 지분을 분할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원활해지고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어떤 분들이 계속 얘기하셨던 이번 방안이 KRX나 예탁결제원, 증권회사한테 몰아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대로 그러면은 토큰화된 커머디티, 토큰 커머디티는 어떻게 규율되고 이 디지털 자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무슨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걸 전부 다 증권이 아닌 것도 증권이다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아까 공적이 되셨다는 뭐 저 SEC 의장님 같이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좀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큰 숙제를 다시 두나무에게 안겼습니다.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자, 시계 보시면요. 지금 6시 12분입니다. 안내문에 나간 종료 시간은 5시 40분인데요. 30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디콘 2023의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높은 식견과 귀한 경험을 토대로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참석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과 두나무의 미래에 대해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